그 사이 차 만들기에 있어 이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졌고, 이제는 전세계 자동차 메이커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대기아차 역시 따로 건물을 세워 실무자들을 더 완벽하게 분리하는 등 디자인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맘때부터 디자이너들이 차량 홍보에 전면에 나서는 걸 확실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자인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앞서 1세대 K7이 디자인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던 만큼 2세대 모델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했죠. 1년 먼저 출시된 K5 2세대 모델의 소비자 반응을 보면 기아 입장에서 딱히 반가운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2세대 올류 K7은 2016년 1월 등장했습니다. 외관은 직전 모델의 순한 이미지를 깨고 다시금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그랜저가 HG를 출시하면서 환골 탈태 수준으로 달라진 것을 떠올리면 은근히 보수적인 변화였는데, 전작과는 같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이 바뀌었지만 누가 봐도 기아에서 나온 K7이었습니다. 이전 모델의 디자인이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이미지 변신보다는 개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였어요. 전면부는 길쭉한 헤드램프와 가로로 이어진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전에 포지셔닝 램프를 계승하는 LED 주간주행 등은 전체적인 형상은 Z자이지만 바깥쪽을 꺾어 숫자 7을 연상시키는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그냥 일자로 보였지만요. 이후 풀 LED 헤드램프가 추가되면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와 함께 LED 주간주행 등의 방향지시 등까지 넣으면서 존재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출시 1년이 채 안 돼 추가되는 바람에 기존 풀옵션 구매자들을 벙찌게 만들었지만, 역시 사람이나 차나 눈이 예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얘랑 얘는 또 마세라티나 볼보가 떠오르는 안쪽으로 움푹 패인 세로형 그릴은 그동안 국산차에서는 보기 힘든 디테일이었는데, 직선이 강조돼 자칫 무겁고 둔한 인상이 될 수 있었던 전면부에 음각으로 입체감을 더해 이를 해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아차의 신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마에 노치를 추가해 패밀리 룩을 강조한 것도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신선한 느낌을 줬죠. 측면은 C필러 디테일로 전작의 분위기를 계승했고, 일자로 쭉 뻗은 벨트 라인 덕에 차가 이전보다 훨씬 길어진 인상이었는데, 이상하게 차가 좀 껑충하다는 느낌도 함께 들었습니다. 외인과 하니 전작에선 리어 램프에서 뻗어나와 도어 캐치로 이어지는 라인이 하나 더 강조되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줬지만, 신형은 이걸 부드럽게 처리하면서 문짝이 지나치게 넓게 느껴졌고, 헤드램프와 리어 램프가 아주 높게 배치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줄 하나 긋고 안 긋고의 차이가 아무튼 이렇게 크네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휠은 전작처럼 모두 멀티스포크 휠로 구성했고, 최상위 트림의 19인치 스퍼터링 휠은 현대기아차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사형 디자인으로 실제 수치보다 커 보였고, 반광 재질이라 번쩍이는 크롬휠보다는 비교적 덜 부담스러웠죠. 입체감이 돋보이는 LED 테일램프는 헤드램프의 Z자 디테일을 이어받아 통일감을 줬습니다. 가로로 이어진 크롬바와 붉은 반사판, 매립형 머플러 팁을 더해 후속 모델이라는 느낌도 전달했죠. 이전에는 트렁크에 있었던 번호판이 범퍼로 이동해 좀 더 중후해진 인상이었는데, 앞에서 말했던 껑충한 느낌이 이어져 차가 세로로 길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외관에 대한 평가는 이전처럼 칭찬일색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차 발표회장에 직접 선 피터 슈라이어 사장이 2세대 K7을 직접 발표하면서 내세운 키워드는 고급스러움과 품격. 그의 말대로 2세대 올류 K7은 전작보다 더 커지고 무게감 있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인 소프트 카리스마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스포츠 세단의 역동감보다는 보다 정제된 인상을 추구했죠. 실제로 차체는 이전보다 모든 부분에서 아주 약간 커졌는데, 신형이 유난히 커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이 진중해진 모습이 거부감으로 다가왔고, 역시나 기대 이하라는 반응도 많았죠. 전작의 디자인을 더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그 변화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한데 묶은 듀얼 패널 스타일로 약간의 운전자 중심 구조였던 전작과는 달리, 앞서 출시된 2세대 K5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수평 기조의 인테리어를 채택하면서 넓고 차분한 고급 세단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실내를 가로지르는 우드그레인과 가로줄로 단정하게 배치된 각종 버튼, 차급에 걸맞는 고급 소재로 꾸민 실내는 확실히 단정해지긴 했지만, K7이라는 차를 떠올리면 너무나도 모범생이 된 듯한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는 없는.
그래도 이전의 풍부한 편의 사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긴급 제동 보조, 반대쪽 바퀴에 약간의 제동을 걸어 주행 중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막는 후측방 충돌 회피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각종 첨단 편의 장비 및 드라이브 와이즈로 명명된 최신 안전 사양이 추가돼 상품성을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플래그십 세단에나 있었던 양문형 센터 콘솔과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착자감이 좋은 나파 가죽 시트에 뱀 가죽을 연상시키는 퀼팅 무늬를 넣어 고급감을 더했죠. 특히 동급에서 가장 긴 휠 베이스로 가뜩이나 넓었던 뒷좌석이 더 쾌적해졌고 이전에는 없었던 뒷좌석 측면 커튼을 추가해 소퍼 드리븐으로서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공간만큼은 다른 세단들이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도 모하비엔 없던 전동 트렁크도 파워트레인은 개선된 2.4L GDI 가솔린 엔진을 주력으로 이전 3.0L LPI, 3.3L 가솔린 모델을 유지했습니다. 중간 등급인 3.0L GDI 모델은 이후 출시된 신형 그랜저 IGI 판매 간섭을 우려해서인지 나중에나 슬쩍 추가됐죠. 특히 수입차로 인해 디젤 세단의 거부감이 해소되자 2.2L 디젤 모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직전 터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디젤 파워트레인 자체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수입차에서는 대세였고 오히려 국산 디젤 세단이 반사이익을 얻어 수요는 확실히 있었죠. 2.1L 디젤과 3.0, 3.3L 가솔린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새롭게 탑재해 사양면에서 그랜저를 앞섰습니다. 여기에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추가되며 가솔린 3종, 디젤과 LPG 각 1종, 하이브리드까지 단일 차종 안에서 파워트레인을 무려 6가지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휠 디자인만 빼면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졌고 그 사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터와 배터리의 성능이 더 강력해짐에 따라 순수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더 길어졌고 덕분에 효율도 나아졌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차체 강성과 주행 안정성도 전작에 비해 꽤 좋아졌는데 이는 기반이 된 현대 소나타가 YF에서 LF로 넘어오면서 완성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을 떠올리면 납득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단정해진 실내만큼이나 주행 감각도 단정했죠. 전반적인 차량의 성격이 스포츠 세단에서 단정한 고급 세단으로 옮겨감에 따라 전작에선 주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한 단단한 승차감 대신 부드러운 승차감을 택했습니다. 부활했던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다시 사라졌어요. 1세대 모델이 젊은 아빠차였다면 2세대 올류 K7은 그냥 아빠차가 됐고 스포티한 대형 세단을 원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이 역시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었는데 운전하는 아빠는 지루해졌을지언정 함께 탄 가족들은 더 안락하고 편안해진 것은 분명했어요.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 강한 인상과 부드러운 매력을 모두 보여준 배우 공유를 모델로 내세운 것도 적절했습니다. 2017년 말에는 일부 사양을 업그레이드해 상품성을 높인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못생긴 하이브리드 모델의 17인치 휠을 가솔린 사양과 비슷하게 수정해 그나마 볼만해졌고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에 맞춰 디젤 모델에 요소수 장치가 추가된 것도 짚고 넘어갈 만한 지점이었죠. 특히 신형 그랜저 IG에 탑재된 차선 이탈 방지 보조를 포함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가 추가돼 주행 편의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올류 K7은 전작에 비해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남아있는 호랑이 기운으로도 임팔라와 숭어는 손쉽게 잡아먹었습니다. 의외로 가격도 거의 안 올랐는데 옵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주력 트림의 가격은 체감상 높아졌지만 3.3L 모델의 풀옵션 가격은 오히려 직전 모델보다 저렴했어요. 여전히 폭주 기관차 수준인 그랜저의 독주는 견제하지 못했지만 꾸준한 상품성 개선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2019년 이게 출시되기 전까지 준수한 판매량을 유지했죠. 눈에 띄게 커진 SUV 파도에 세단의 점유율이 SUV에게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남아있는 세단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존재감을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SUV가 대체하기 어려운 세단만이 가지는 디자인과 편안함으로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2019년 출시된 K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그 고민이 잘 드러나는 차였습니다. 프리미어라는 서브네임에 기대한 만큼 거의 신차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이뤄냈죠. 외관은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바꿨습니다. K9이 신형 모델의 휜수염 고래를 대입했다면 이쪽은 호랑이를 넘어 백상아리에 가까워진 인상이었어요. 특히 기존의 날카로움을 유지하면서 더 묵직하고 담대해진 전면부가 눈길을 끌었는데 이전보다 더욱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은 세로살이 두께를 함께 키웠고 애매하게 2번 꺾은 라인을 하나로 깊게 정리해 입체감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얇아진 LED 헤드램프, 바깥쪽으로 꺾어 정면에서는 그 디테일을 알기 힘들었던 Z자 주간주행 등을 이번에는 안쪽으로 꺾어 그릴을 타고 흐르는 형태로 디자인해 독특한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범퍼 하단으로 이동한 방향지시 등은 마치 송곳니를 연상시켰죠. 덕분에 전면부의 포스만큼은 여느 국산 고급 세단은 물론 수입차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았어요. 측면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전후방 범퍼를 살짝 늘리면서 전장이 5m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제네시스 G80보다 긴 수치였죠. 달라진 휠 디자인 역시 외관과 잘 어울렸어요. 후면부 역시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기아차의 다른 라인업과 패밀리 룩을 이루기 위해 가로로 길게 이은 리어 램프는 일명 절취선이라고 불리는 분할된 형태의 조명을 넣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위를 감싸던 크롬 라인은 아래로 이동했고 전체적으로 가로선이 강조돼 직전 모델보다 중후함을 강조한 인상이었지만 리어 램프가 높게 배치돼 붕 떠 보이는 느낌은 여전했죠. LED 램프 사이에 외로이 빛나는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 등은 이질감이 느껴졌고 머플러는 기존의 양갈로 머플러를 유지했지만 배기가스를 내뿜는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범퍼 매립형 장식을 넣고 실제로는 바닥을 향하는 수도꼭지 형태로 디자인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디자인 트렌드예요. 실내 역시 외관에 발맞춰 환골 탈퇴했습니다. 어째 K7은 페이스리프트만 했다 하면 내외관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네요. 그 중에서도 탑승객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변화가 달라진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화면의 크기가 이전 8인치와 비교하면 역체감이 상당했어요. 12.3인치 대화면 LCD 모니터 2개를 사용해 플래그십 세단인 K9과 동일하게 구성했고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내비게이션,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집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카투홈 기능이 탑재돼 최신차다운 첨단 감각이 물씬 느껴졌죠. 여기에 신형 소나타에서 먼저 선보인 내장형 블랙박스 빌트인 캠과 파도소리, 산새소리와 같은 백색 소음으로 탑승객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자연의 소리라는 독특한 기능까지 추가됐죠. 로드레이지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화면이 커지면서 송풍구는 화면 아래로 자리를 옮겼고 버튼이 밑으로 밀려나면서 이전의 아날로그 시계는 삭제됐습니다. 대신 이전의 부츠 타입 기어 레버를 고급 라인업에만 쓰이던 전자식 변속 레버로 변경하고 뱀 가죽 대신 K9의 것과 동일한 퀼팅 무늬를 적용해 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했죠. 블랙 하이그로시에 대한 기아의 변치 않는 사랑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운동장 같은 뒷좌석과 넉넉하게 마련된 커튼,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도 여전히 좋은 구성이었죠. 대세에 따라 얇은 무드라이트를 추가한 것도 좋았는데 너무 얇고 딱히 밝지도 않아서 차라리 1세대 모델처럼 간접 조명 방식으로 더 폭넓게 둘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에도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력 트림이었던 2.4L 세타 GDA 엔진을 새로운 2.5L 스마트 스트림 GDA 엔진으로 대체해 출력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주행 환경에 따라 간접 분사와 직분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엔진이었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를 2.5L 모델에도 확대 적용해 배기량이 커졌음에도 연비까지 좋아졌죠. 판매량이 저조했던 3.3L 가솔린 모델은 단종됐지만 기존 3.0L GDI 모델과 LPI, 2.1L 디젤과 하이브리드는 유지해 운행 목적에 따라 여전히 폭넓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3.0L 모델에 한해 전동 스티어링 방식을 기존의 컬럼 타입 CMDPS에서 렉 구동형 RMDPS로 변경했는데 응답성과 조향 품질이 좋아진 것은 좋지만 차급이 아닌 트림에 따라 조향 시스템의 차이를 둔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승차감은 여전히 편안했고 불과 몇 년 사이 보편적인 옵션이 되어버린 주행보조 기능은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가 부럽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모로 풀모델 체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변화폭이 상당한 페이스리프트였죠. 2세대 K7은 기아차의 장기인 빼어난 디자인과 넘칠 듯한 편의 장비, 눈에 띄게 높아진 기본기가 더해져 전작의 인기를 이어 꽤 잘 팔렸습니다. 사전 계약 한 달이 채 안 돼 1만여 대를 돌파했고 이후로도 준수한 성적을 이어갔죠. K7 프리미어가 힘을 보탠 2019년 국내 누적 판매량도 약 5만 5천여 대로 그랜저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보다 중후해진 디자인과 말랑한 승차감으로 차의 성격은 조금 달라졌지만 주 구매층인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는 확실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관용차와 임원용 차량으로도 여전히 인기를 끌었고요. 역시 지갑 여는 분들의 입맛에 맞추는 게 사실 맞죠.
그 사이 쉐보레 임팔라, 르노 삼성 SM7 같은 경쟁차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국내 준대형차 시장은 그야말로 현대기아차의 동무대가 됐고, 이후 출시된 더 뉴 그랜저의 전위적인 디자인에 거부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오히려 보수적인 디자인의 K7으로 눈을 돌리면서 약간의 반사 이익을 얻기도 했어요. 한편 출시 이후 여러 문제들이 생겨 많은 오너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올류 K7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조장치의 수산화 알루미늄 토출 문제, 일명 에바가루 사태에 휘말리기도 했고, 최근 현대기아차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세타2 GDI 엔진 결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모델이었죠. 특히 이 문제의 엔진이 1세대 모델부터 주력 트림으로 폭넓게 쓰였기에 그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엔진 부품 중의 하나인 크랭크 샤프트의 결함으로 엔진 내 이물질이 발생해 소음 유발, 엔진오일 감소, 심한 경우 엔진이 손상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죠. 새로 탑재된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 역시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결함이 지적되는 등 부폭풍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지난해 현대차 그룹 회장직에 오른 이후 품질 경영을 내세우면서 조단위에 엄청난 충당금을 쌓아 수습에 들어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죠. K7 프리미어가 아직도 팔팔한 와중에 후속 모델의 출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그랜저 IG가 K7이 무색할 정도의 페이스리프트로 체급과 상품성을 키우면서 시장을 휩쓸자 위기감을 느낀 기아가 발빠르게 나선 건데요. 후속은 최신형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차체를 이전보다 키워 이번에도 그랜저를 능가하는 사양이었는데, 프리미어 같은 서브네임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내친 김에 이름까지 바꿔 아예 급을 올려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아의 스포츠 GT 모델이 끝내 스팅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면서 K 시리즈와 결을 달리하게 된 것도 이걸 위해서였을까요? 올해 출시된 후속 모델은 K8이라는 이름표를 달았고, 이를 추가한 만큼 체급도, 옵션도, 가격도 반체급 커졌죠. 얼떨결에 K7 프리미어를 끝으로 K7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르노 삼성 SM5가 SM6에게 바통을 넘기고 사라진 것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K8의 프로젝트명이 GL3인 것을 보면 분명 K7의 3세대 모델로 개발됐고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소비자들이나 회사나 이 K7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꽤 클 텐데 왜 말장난을 했을까요? 이건 아니라고 봐. 그래도 뭐 이름까지 바꿔줬으니 K8은 나중에 별도의 편으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장과 함께 빼어난 디자인으로 젊은 아빠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기아 K7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록 한 지붕 식구이긴 하지만 전통의 강자 그랜저와 함께 시장을 양분하며 기아차의 대표 세단으로 자리매김했고, 국산차 특유의 압도적인 가성비와 넉넉한 공간으로 수입차를 선택할 때 꼭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복병으로 활약했죠. 객관적으로 봐도 이 가격에 이만한 차를 내놓는 브랜드가 몇 개 없어요. 찾아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3세대로 거듭나면서 뜬금없이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높아진 가격에도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기아차 전륜구동 라인업의 맏형으로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죠. 파워트레인 내구성에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 또한 사실이기에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고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K8은 과연 모던 클래식에 빠진 그랜저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K7이라는 이름도 진짜 이대로 버려지게 되는 걸까요? 그나저나 이 차는 앞으로 어떻게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